북핵과 무역 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는 두 나라가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은 만찬 회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만찬장 현관까지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습니다. 티타임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우정을 쌓았으며 위대한 관계를 고대한다면서 미중 관계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it. 시 주석은 카메라 앞에서 특별히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외국 정상과 회담장에서 햄버거를 먹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때 발언과는 달리 스테이크와 생선, 와인 등이 만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직까지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시 주석은 회담장인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트럼프와 함께 묵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달리 10km 떨어진 인근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뒤 팽팽한 의제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양자 회담과 확대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면 세기의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워싱턴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승기 특파원. 이 미국 시간으로 지금 날이 밝았을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주도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고 최악이었다. 이걸 얘기할 것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going to be North Korea, and somehow they will mix. They really do mix. 위대한 미국 재건을 앞세워 당선된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경제와 안보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중국과 담판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고 그런 만큼 자기 스타일로 회담을 주도하려 할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쟁점에서 결판이 날까요? 트럼프가 창이라면 시진핑은 방패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문제의 대화와 제재 병행, 이른바 쌍궤 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회담이 겉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을 인류의 문제로 규정한 트럼프가 독자 행동 등 초강경 입장까지 내놓은 만큼 중국이 모른 체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진핑 역시 트럼프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이끌어내면서 최강국 입지를 다져야 합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에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가 1000개고 관계를 깰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사드 문제, 남중국해 문제 같은 첨예한 사안도 있지만 서로 파국이 아니라 실리를 찾는 분위기여서 최소한 지금의 북한 행태를 억누를 해법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곧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힘센 리더라는 점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기질과 일처리 방식에선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조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명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둘 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지도자입니다. 국익을 위해선 한치의 양보가 없고 조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도 닮았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트럼프의 특징은 역시 거침없는 언변. 재력가 출신답게 남의 눈치 안 보고 굳이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트위터도 적극 활용합니다.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땐 손을 놓질 않더니 악수를 청하는 메르켈 총리는 외면하는 의아한 상황도 연출하는데 무례함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상대의 허를 찔러 원하는 걸 얻어낸 사업 수완을 정치에 접목시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35년간 행정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정치인 시진핑 주석은 표정만으론 속내를 짐작하기 힘든 돌부처형입니다.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현안에 번번이 직접 나서 응수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고위 정치인이었던 아버지가 몰락한 뒤 사상개조 운동인 하방에 내몰려 7년간 토굴 생활하면서도 칭화대에 진학했고 결국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집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두 정상의 협상이 격렬한 파열음을 일으킬지 신중한 수일기로 총성 없는 전쟁이 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 미국 부통령과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잇따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방한 목적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 주 월요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유력 대선 후보 캠프와의 접촉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우리 외교부 측에 가급적 많은 정치권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문제를 차기 정부와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소식통은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 이후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는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압박이 예상됩니다. 석 달 새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이어 부통령까지 한국을 찾는 건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엄중하다는 것과 함께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건 군사적 행동뿐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압박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했고 일본은 독자 제재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미국이 정면 대응을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바로 그곳인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명령을 했다면서 문명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 지중해에 주둔 중인 미 해군 구축함 2척에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향해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로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군 전투기들이 이륙한 곳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onight I call on all civilized nations to join us in seeking to end the slaughter and bloodshed in Syria. 아사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첫 공격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내린 군사행동 명령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벌인 이후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며 정면 대응을 경고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군인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المخالف لكل القوانين والأعراف الدولية إلى كافة أراضي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추정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들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에 노출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29년, 자신이 17년, 이 부자가 2대에 걸쳐서 5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데요. 중동의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번지던 아랍의 봄 때도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며 철권 통치로 끈질기게 생존을 해왔습니다. 중동의 불사조라고 불리며 위대한 생존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아사드 정권과 돈독한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반발하고 나서며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주요 서방국과 터키, 일본 등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사일 공격은 지지한다면서도 IS 격퇴를 위해 아사드 정권 교체에는 반대의 뜻을 밝혀 미국과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리아를 중동의 교두보로 보고 아사드 정권에 돈과 무기 등을 제공하며 공을 들여온 이들 나라로서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을 주권국에 대한 침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Он лишь усугубляет имеющиеся в мире проблемы и создает угроз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향후 미러 관계가 대립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Much more difficult work that diplomats at the United Nations will have with the Russians, that NATO will have. We could potentially also see something else happening in Ukraine. 러시아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을 계기로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등 시리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미군의 이번 공습은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 경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승인함으로써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잠재적 적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은 내 책임이라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찬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뒤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핵 문제 해결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켜 주도권을 주겠다는 계산도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화학무기 파문을 일으킨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집권당 창건 기념 축전을 보내 반미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북한도 사린가스를 비롯해 무려 5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당국도 서둘러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미 해병들이 화학무기 저장소를 급습합니다. 화생방 대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제독과 화학무기 조사 작업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들이 실시한 핵과 화학무기 제거 훈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비해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사용이 현실화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되는 주일미군도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도 한미 합동으로 북한의 살인가스 화학무기 제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정남 피살로 우려가 깊어지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13종의 생화학 무기와 살인 VX를 비롯한 신경작용제 등 최대 5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연대급까지 생화학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인륜 범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공작원들이 테러 방식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 생일인 오는 1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평양 미림 비행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각종 무기와 군인들이 열병식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미림 비행장에 대규모 군사인력과 장비를 집결한 채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 또 김정은이 최고직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5주년이 되는 등 정치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북한은 이 중 105도를 맞는 김일성 생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기로 하고
외신과 관광단체들의 열병식 일정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당일 날씨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15일 열병식 개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열병식에서 신형 300mm 방사포와 ICBM인 KN-08, KN-14, 핵 배낭 등 신무기를 공개해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최근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국경을 닫지 않고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실험보다 열병식을 통해 핵무기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그리고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조치 같은 대응도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3D가 아닌 3D 프린터라고 읽은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꼬집었습니다.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그러자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불법 동원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후보가 지난해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 집회에 불참한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아예 강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사고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덮고 가자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드는 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도 따졌습니다. 이어링이 예뻐서 뽑았는가,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우병우 아들의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안 후보가 전북 전주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갖고 문 후보 측이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 측이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순간에 폭력조직 단체라는 오해와 누명으로 민주당은 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우 심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의혹이 전부 거짓인 것처럼 선관위 발표를 왜곡했다며 문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오늘 경선 상대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결속을 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보와 교육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힘을 합쳐 대선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안 지사의 일부 정책들은 계승해 공약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지사들을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은 공약으로 하는 것을 조금 동의해 주시면.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만찬 회동하며 당내 화합과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상급 부대 대신 일선 부대 신병 교육대를 찾아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자강 안보론을 재확인하며 반드시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설득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자신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린다는 건데 어떻게 통합을 할 겁니까? 이어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진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등 자신의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각 수도권과 영남에서 지지세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 보수층의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경계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층 표심이 일부 갔다는 것은 착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이중대를 영남 사람들하고 우파 세력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착시. 안 후보는 박지원 대표의 각본에 춤추는 인형이다.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이 끝나면 합쳐질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 전 총재는 그에 맞서 보수 통합을 조언했습니다. 보수 정당끼리 정말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하는. 경기 인천 선대위 발대식과 시장 방문으로 수도권 표심을 다진 홍 후보는 경남지사 꼼수 사태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하루만 더 견디면 돼. 줄줄이 선거가 생겨가지고 300억 이상이 생겨요. 이틀째 영남권을 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신이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저 둘 사이에서 누가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보수의 후보냐. 또 대선판은 결국 진보 대 보수로 갈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쪽으로 공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간다고 했고 유엔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며 문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버스 회사가 무허가 차량 개조 사업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업체의 사무실에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서울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를 유출한 사람이 현직 서울시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대형 버스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무허가로 차량 개조 사업을 하며 1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가 비공개로 분류한 공항버스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 순위가 들어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회사 지원금을 결정하는 평가위원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업계에 공개돼선 안 되는 문서입니다. 공정성에 훼손이 갈까봐 하는 거니까 그런 위원이나 그 하면 로비라든가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정수가 공개된다 그러면 심적인 부담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버스 회사에 서울시 비공개 문서를 넘긴 사람은 현직 서울시 의원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서울시에서 비공개 문서를 넘겨받아 버스 회사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문서 유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비공개 문서를 넘긴 것은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거기다 자문을 했었던 거죠. 의정활동 일환으로 한 건데 저는 뭐 주하고 특별히 뭐 저는 아는 건 없습니다. 시의원은 또 해당 버스 회사에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적이 있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엔 모두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시민단체들의 항의 서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mm 깨알 같은 글씨로 써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mm 글자로 미리 알리긴 알렸다며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데요. 이 대법원이 앞선 판결을 뒤집고 기업들의 꼼수, 깨알 고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승용차 등을 내건 홈플러스의 경품 행사 응모권입니다. 동일안에 표시하지 않으면 경품을 탈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관련 고지사항이 왼쪽에 빼곡히 적혀 있지만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해 읽기 쉽지 않습니다. 고지사항에는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 행사 등에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응모권의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mm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동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실적인데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9조 9천억 원, 2013년 3분기 10조 1,6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 실적입니다. 매출 자체는 지난 4분기보다 조금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이 20%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실적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 4조 9,50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6조 원을 넘어선 걸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에 필요한 고사양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공급할 만한 업체는 많지 않아 삼성전자가 이른바 슈퍼호황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과점화가 됐습니다. 이래서 과점화의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 수혜가 더 커졌습니다. LG전자도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엄 가전과 TV로 수익을 올리고 모바일 부문 적자를 크게 줄인 덕분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2분기 성적은 스마트폰 실적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국내에서 갤럭시 S8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 S8의 실적이 본격 반영되는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지난달 출시된 G6 흥행 성적에 따라 2분기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수의 대신 회색 정장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다소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 측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문화융성 등을 위한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가성 없이 지원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독대 내용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오늘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이 돈이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바라고 건넨 뇌물인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오는 19일까지 열흘 연장한 검찰은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세 번째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검찰, 경찰 간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양측이 본격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검찰의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 시대에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경찰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김 총장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입니다. 경찰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4시간 뒤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이야말로 국정농단 게이트의 공범이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의 국정 파탄을 초래한 데 검찰이 최소한 공범이다.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돼야 하고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고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강력한 검찰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검찰은 무소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아직 뚜렷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경찰서를 직접 찾아 경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제 검찰은 수사 지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또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수사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건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10만 경찰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손대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올해 봄 딸기가 풍년입니다. 가격이 착해지다 보니 곳곳에서 딸기를 주제로 한 먹거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하얀 생크림에 잘 익은 딸기를 얹었습니다. 이 제과점에선 봄마다 딸기 페어를 열고 딸기를 주 재료로 쓴 케이크와 빵을 선보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고 모양도 예뻐서 인기가 높아 딸기를 활용한 제품이 봄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 딸기철 석 달 동안 고급 호텔들은 잇따라 딸기 뷔페를 였는데 올해도 예약자가 몰렸습니다. 차 전문점에서 새로 개발한 딸기 음료는 요즘 5초에 한 잔꼴로 팔려나갑니다. 상큼하고 향도 좋고 색깔도 아주 빨가니까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딸기 축제가 풍성해진 건 딸기 값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딸기 물량이 지난해보다 21% 늘어나 14,000톤에 이르면서 100g에 1,000원이 넘던 딸기 값은 올해 8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달 딸기 출하 면적은 1년 전보다 3%,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4%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겨울이 따뜻하고 일주량이 좋아서 병충해가 없어가지고 수확이 많이 늘었습니다. 달라진 농사법도 보탬이 됐습니다. 불편하게 쪼그려 앉아 수확하는 대신 선체로 편하게 작업하는 이른바 고설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데 생산량도 30%나 늘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여자축구 남북 대결에서 우리 대표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5만여 북한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이겨내고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북한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맞대결은 평양 시민에게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2시간 전부터 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그저 온통 인산이네였고 우리 인민들의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이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요원의 경계 속에 335 모인 시민들은 금세 김일성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극기가 입장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자리에서 일어난 5만여 명의 북한 관중은 경기가 시작되자 도구를 활용한 일사불란한 응원으로 경기장을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불렸던 만큼 두 팀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정미 골키퍼가 북한의 페널티킥을 막을 땐 두 팀 선수들이 거친 몸싸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우리 대표팀은 후반 중반 장슬기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력에서 앞서 승리를 예상했던 북한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우리 선수들은 환호했지만 5만 관중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장소에서 골을 넣었다는 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추억? 그런 소중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홍콩과 우즈벡전을 남겨둔 대표팀은 북한보다 다득점을 유지하면 조 1위에게만 주어지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